외국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제 29살 아들이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북한 노동당 재정국 최고 간부라는 내 직책도 방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나를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부수었습니다. 30년간 나는 북한 최고 권력의 금고직이었습니다. 388개 페이퍼 컴퍼니, 12개 해외 비밀 계좌, 무기 거래까지. 나는 그들 심장의 피 30억 달러의 흐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2025년 초, 그날 밤 김여정 동지가 주재한 비밀회의에서 그 30억 달러의 공백이 발각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세 번째 명단. 리철수. 숙청.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복수 없이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권력의 가장 은밀한 약점, 비자금 장부를 단 2개의 USB에 쑤셔넣고 암호화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왼팔에 총알이 박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쫓기는 사냥개처럼 단둥의 밤거리를 기었습니다. 내 등 뒤에는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숨막히는 추격 끝 나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내 숫자는 즉시 한미유럽 합동금융작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해외 12개 비밀 계좌, 단 30분 만에 동결. 30억 달러의 돈줄이 끊긴 순간 평양 권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줄 관리자의 배신. 이 한 방이 북한 최고층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호시설에서 숨쉬는 이 남자 리철수가 터뜨릴 다음 핵폭탄은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의 최고 권력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야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쫄쫄 굶어 죽는데도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그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북한 정권 붕괴 기원이라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수입니다. 30억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초 평양 노동당 본부 지하 3층. 번호판도 없는 회색 철문 너머 6명의 간부가 숨도 쉬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손가락이 붉은 표지 보고서를 탁 두드렸습니다. 마카오 계좌 18개, 홍콩 쉘 컴퍼니 43개, 하얼빈 우회 펀드 9개. 서류는 멀쩡하다. 입출금 내역도 깔끔하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의 나이 하지만 그 눈빛은 칼날이었습니다. 돈은 없다. 제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바지에 손을 문질렀지만 땀은 계속 흘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너무 뜨거웠죠. 내부 반역자다.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조직의 돈줄을 건드렸다. 이건 배신이다. 옆자리 간부가 침을 삼켰어요. 꿀꺽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턱을 움츠렸어요. 저는 3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회계장부, 전산 시스템, 비자금 관리, 페이퍼 컴퍼니 388개의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 그 두 글자로 쌓아 올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리철수 동무. 심장이 멈췄습니다. 예. 대답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전산 시스템 이상 없나? 김여정 부부장의 눈이
저를 뚫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부부장 동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30억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건드렸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건드릴 예정인지를요. 좋다. 김여정 부부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계속 감시하라. 흔적 하나도 놓치지 마라.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어요. 제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른 간부들은 빠르게 흩어졌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어요. 부츠 소리만이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딱딱, 딱딱. 제 심장 소리와 박자가 맞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만 보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USB 2개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어요. 마우스를 잡았지만 커서가 화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30년이다. 30년을 충성으로 살았다. 하지만 충성은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현, 29살. 호기심 많던 아이였어요. 외국 영상 하나를 봤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건 차가운 통지서 한 장뿐이었죠. 반동 사상 유포. 처벌 완료. 처벌 완료. 그 네 글자가 제 아들의 생명을 지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복 왼쪽 가슴의 단추가 손끝에 닿았어요. 두 번째 단추. 실밥이 풀려 흔들리는 단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진 자리였습니다. 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USB 2개가 보였습니다. 원본과 백업. 그 안엔 30년의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388개의 명단, 마카오 계좌 끝자리, 홍콩 쉘 컴퍼니의 소유 구조, 무기거래, 송금 내역, 해외 별장 관리비 전표.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30억 달러의 행방까지. 저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딸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암호화된 폴더들, 숫자로만 된 파일명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하면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수정했어요. 현아 리브이. 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툭 전등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어둠이 사무실을 삼켰습니다. 컴퓨터 화면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파일명 현아 리브이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뽑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색출 작전 개시. 무전기 소리였습니다. 대상은 세 번째 명단. 반복한다. 세 번째 명단. 세 번째.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자금 담당 라인의 간부는 모두 3명이었어요.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츠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딱딱, 딱딱, 딱딱.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며 USB를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부츠 소리가 제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어요.
정전으로 거리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철제 문을 삐걱거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USB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쪽 포켓에 바느질로 고정하기 시작했어요.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목숨으로 갚으라 했다.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심으로 갚겠다.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양복을 여미고 흔들리는 단추를 만졌어요. 현아, 아버지가 이제 움직인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숫자로만 남기지 않겠다. 아버지가 증언하겠다. 그날 밤 평양은 잠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창백한 빛을 내뿜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지만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열면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세 번째 명단.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면 그들이 올 거였어요.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고 저를 끌고 갈 거였습니다. 아들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요.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쿵쿵쿵 급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리현 동무, 동행하시오. 보이부였습니다.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돌아보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버지. 아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당 재정국 고위 간부, 30년의 충성으로 살아온 사람.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보이부 사람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들이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실망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끌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아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 수 없소. 제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국가의 일이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일주일 후 통지서가 왔습니다. 반동사상 유포 혐의. 교화형 집행 중 사망. 18글자였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18글자로 정리됐어요.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유골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다만 저는 그날 양복의 단추 하나를 풀었습니다. 왼쪽 가슴, 두 번째 단추. 아들이 마지막 아침 제 양복을 만졌던 자리였어요.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였죠.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영영. 단추의 실밥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달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단추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였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파일들이 열렸어요. 마카오 은행 계좌 18개. 끝자리 137로 끝나는 비밀 계좌. 홍콩 쉘 컴퍼니 43개.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한 자금 세탁 구조. 하얼빈 우회 펀드 9개. 원자재 결제 명목의 검은 돈. 그리고 해외 별장 유지비. 무기거래 위장 송금. 정권 핵심부의 사치 전표. 저는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장부의 숫자, 계좌의 숫자, 송금액의 숫자. 그 숫자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숫자 뒤엔 비명이 있었어요. 굶주리는 사람들, 추위에 떠는 아이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 제 아들처럼요. 손이 키보드 위로 향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암호화. 파일이 하나씩 새 폴더로 옮겨졌어요. 계좌번호, 소유 구조, 송금 내역, 거래 정황. 모든 증거를 덤프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빨리 해야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증거금이라 이름 붙인 폴더였어요.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누가 받았는지, 언제 움직였는지, 결정적 증거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수정했습니다. 현아리 V. 현이의 이름을 쳤습니다. HYUN.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숫자는 증언한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침묵하지 않는다. 내 억울한 만큼은 아버지가 숫자로 남기지 않겠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어요. USB에 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10%, 20%, 30%. 너무 느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밝기를 낮췄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딱딱, 딱딱.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60%, 70%, 80%. 노크 소리가 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책상을 잡았어요. 90%, 95%, 100%. 완료. USB를 뽑았습니다. 2개 모두요. 원본과 백업. 저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실과 바늘. 양복 안쪽 포켓에 USB를 넣고 실로 고정했어요. 한 땀 한 땀. 손이 떨렸지만 바늘은 정확히 천을 뚫었습니다. 충성은 실험이 아니었다. 형벌이었다.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USB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바꿀 무게였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흔들리는 단추에 손이 갔습니다. 현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틀렸어. 충성은 너를 지키지 못했단다. 아버지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할 거야. 내 이름으로 세상에 진실을 알릴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의주행 기차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몰래 구해둔 표였죠. 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송이가 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하늘, 흰 눈. 현아, 아버지는 이제 숫자를 사람으로 바꾸겠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양역을 향해, 신의주를 향해, 그리고 자유를 향해. 그날 밤, 저는 충성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양심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 밤 11시 40분 출발, 신의주행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저는 플랫폼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을 경계했어요. 보위부가 있을까봐, 감시원이 있을까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철로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끼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낡은 객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몇 사람이 내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승차했습니다. 객차는 텅 비어 있었어요. 좌석은 20개쯤 됐지만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모두 창가에 기대 졸고 있었죠. 저는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철로가 덜컹거렸고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했어요. USB가 든 포켓을 만졌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한 남자가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쪽에 가 있었어요. 비자금 담당 간부 체포.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부패 척결 강화라. 결국 누군가는 또 사라지겠어. 남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탁 소리가 객차 안을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체포 소식이 벌써 신문에 났다는 건 내부 숙청이 본격화됐다는 뜻이었어요. 비자금 담당 라인의 간부들이 하나씩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3명. 1명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틀 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졌죠. 2번째는 어제 체포됐습니다. 회의 중에 보위부가 들이닥쳤어요. 그를 끌고 나갈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뿐이었죠. 그리고 3번째는 저였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간판조차 희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객차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2명이 올라탔습니다. 제복 차림이었어요. 보안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객차를 걸어왔어요. 1명씩 승객들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보안원이 다가왔어요. 부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딱딱, 딱딱, 딱딱. 신분증.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건넸어요. 그는 손전등을 비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신의주입니다. 친척 문병입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보안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열어보시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작은 수첩.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보안원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수첩을 집었어요.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보안원은 수첩을 도로 넣었어요. 좋다.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보안원들이 지나갔어요.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귀는 여전히 주변의 모든 소리를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기차가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희미했고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골목 끝 누군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리나오였습니다. 리 선생님.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리나오는 담배를 버렸습니다. 빨간 불씨가 바닥에서 꺼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국경 초소가 뒤숭숭합니다. 어제부터 경비가 2배로 늘었어요. 누군가 밀고 한 것 같습니다. 밀고. 그 단어가 제 뇌를 때렸습니다. 누가 저를 밀고 했다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위부가 신의주 쪽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나오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밤 출발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밤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리나오는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폐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 계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폐가는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미줄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쥐가 구석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현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내가 본 적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단다. 무섭지만 멈출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였어요. 브레이크 소리, 문 닫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색 지프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남자 넷이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 건물을 가리키며 무언가 얘기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이 구역 수색 시작. 대상은 50대 후반, 노동당 간부 출신. 저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폐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문이 있었어요. 녹슬어 잠겨 있었지만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뒤뜰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부서진 가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가 문이 열리는 소리, 부츠가 바닥을 밟는 소리. 여기 확인. 아무도 없어. 목소리가 가까웠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서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발소리가 뒤뜰로 향했습니다. 딱딱, 딱딱. 한 명이 나왔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쓰레기 더미를 훑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가 숨은 곳으로. 바로 그 순간 무전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3호 건물에서 발견. 집결하라. 남자가 뒤돌아 뛰었어요. 부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살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역을 계속 뒤질 거였어요. 저는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어깨를 구부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신의주의 밤이 찾아왔어요. 저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압록강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렀어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리나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이부를 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3호 건물에서 다른 탈북 준비자를 잡았어요. 그 덕분에 리 선생님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리나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네, 중국입니다. 리나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선생님이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USB가 손끝에 닿았어요. 현아, 아버지가 지금 강을 건넌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리나오가 작은 보트를 끌어왔습니다. 타십시오. 조용히 해야 합니다. 초소에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철썩 물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땅, 갈대숲 사이에서 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천으로 감았지만 붉은 얼룩이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리나오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단둥으로 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우리는 갈대숲을 빠져나와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개가 짖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팔의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둥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의 거리엔 사람이 드물었어요. 가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갔고 가게들은 아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리나오는 저를 낡은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간판도 없는 골목 안쪽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리나오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팔의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1시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어요.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제 팔을 살폈어요. 천을 풀자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스친 자리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여자는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찌르는 통증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어요. 이틀 정도 쉬세요. 움직이면 상처가 더 벌어집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다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베개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방수 파우치가 손에 닿았어요. USB 2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아, 아버지가 지켰단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중국이었지만 북한과 가까웠습니다. 보위부의 추격조가 국경을 넘어올 수도 있었고 중국 공안이 저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나오가 다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웠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나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가짜 여권. 루트가 차단됐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요. 공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리나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공안도 움직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위험해집니다. 리나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죠. 리나오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만은 사람을 팔지 마세요. 리나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번만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리나오는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비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지인 중에 그쪽과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들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 자유가 있다고 했던 곳. 해보십시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리나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단둥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일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생존이었고 매 호흡이 선택이었습니다. 현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지금 내가 꿈꿨던 나라에 신호를 보내고 있단다. 그곳이 아버지를 받아줄까? 아니면 아버지도 너처럼 사라지게 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관방에 갇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감시하는 차량이 보였거든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없는 차였습니다. 보위부였을까요? 아니면 공안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밤마다 저는 USB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인생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30억 달러의 비밀, 페이퍼 컴퍼니, 388개, 무기거래 정황, 그리고 아들의 이름. HYUNREV. 저는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킬게. 내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할게. 넷째 날 밤 리나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희망이 비쳤어요. 연결됐습니다.
리나오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비공식 라인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리 선생님을 증거 보관자로 인식했어요. 망명 희망자가 아니라 인류 범죄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저를 보호해준다는 겁니까?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외교부, 정보당국, 금융위, 그리고 국제협력기구까지. 하지만 리나오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리 선생님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단둥에서 제3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 과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밤입니다. 리나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비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근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USB를 가슴에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아, 아버지가 곧 내가 꿈꿨던 나라로 간단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야 용기를 냈어.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해내고 싶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리나오가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빨리 타세요. 리나오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단둥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였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이드미러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리나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외로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길을 달렸어요. 양옆으론 논밭이 펼쳐졌고 어둠만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불빛이 잡혔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였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리나오 씨. 맞습니다. 리나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냈지만 뒤따라오는 차도 빨라졌습니다. 공안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리나오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이 옆길로 빠져나갔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자갈이 튀고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어요. 그 빛이 사이드미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USB가 든 포켓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버티세요. 리나오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급커브를 돌았어요. 트럭이 기울었고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날카로운 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그리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차하시오. 즉시 정차.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었어요. 리나오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밟았어요. 트럭이 요동쳤고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리나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을 넘겨줄 순 없어요. 이번만은.
이번만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팔지 않을 거야.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리나오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고 트럭이 옆으로 돌았습니다. 쾅! 트럭이 멈췄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엔진이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전등이 우리를 비췄고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내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리나오가 제 팔을 잡았어요. 뛰세요. 뭐라고요? 지금 뛰세요. 저는 시간을 벌겠습니다. 리나오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잠깐만.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는 반대편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발이 지늘게 빠졌고 풀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전등 빛이 저를 쫓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공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무서웠어요.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논밭을 지나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고 가시가 피부를 긁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니까요. 숲 끝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버려진 건물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저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오두막 안을 훑었어요. 저는 더 깊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를 참았습니다. 이쪽에 없어. 저쪽을 봐.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도 함께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USB가 든 포켓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달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골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좀.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 한 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경찰한테 쫓기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신고할 거예요. 여자가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엔
빵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가세요. 빨리.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숨어 다녔습니다. 폐가에 숨고 숲속에 숨고 어둠 속에 숨었어요. 매 순간이 공포였고 매 발걸음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했어요. USB가 든 포켓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현아,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단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갈 거야. 그날 밤 리나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받은 전화였어요. 리 선생님, 무사하십니까? 리나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준비했대요. 하지만 리 선생님이 특정 장소로 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리나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조심하세요. 그림자들이 여전히 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리나오가 알려준 장소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희미했고 로비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들어갔습니다. 310호실입니다. 프런트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어요. CCTV가 적은 경로를 택했습니다. 310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3번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리철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실무관 윤성아입니다. 윤성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 안엔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어요. 윤성아가 소개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관 박도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보당국 연계 실무자입니다. 박도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성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도주가 제 몸을 완전히 지쳐있게 만들었거든요. 물 드릴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걸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윤성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님을 망명 희망자가 아닌 인류 범죄 증거 보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신변 보호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성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신원도 보호됩니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에게 이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했어요. 포켓 속
USB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담긴 작은 금속 조각.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USB 2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박도윤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습니까? 예. 하지만 암호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받아 암호키를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박도윤은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도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암호키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성아가 다가와 화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88개. 박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카오, 홍콩, 하얼빈. 계좌 구조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무기거래 정황, 해외 별장 유지비, 원자재 결제 위장 송금까지. 그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화면엔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닙니다. 이건 윤성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범죄의 증거입니다. 박도윤이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화면엔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HYUNREV.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박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리현, 29살에 외국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윤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박도윤이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자금 흐름 지도가 떴어요. 계좌에서 계좌로, 회사에서 회사로, 나라에서 나라로 돈이 흘러간 모든 경로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박도윤이 말했어요. 마카오의 쉘 컴퍼니, 홍콩의 우회 펀드, 동유럽의 페이퍼 컴퍼니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 그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별장 유지비로 위장된 송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무기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합동 금융 동결 작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방을 나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은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박도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저도 그 숫자를 관리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증언한다고요. 침묵하지 않는다고요.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는 증언합니다. 다음 날 윤성아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과 제3국 그리고 유럽의 금융당국이 연결됐습니다. 합동 금융 동결 작전이 승인됐어요.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외 12개 계좌가 이상 거래로 묶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풍경이 제겐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윤성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신원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 공조 강화라는 간접 문구만 보도될 겁니다. 선생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윤성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땅은 아니었지만 곧 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USB는 없었어요. 그 무게도 그 책임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현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냈어. 내 이름을 헛되지 않게 했단다. 이제 그 숫자들이 사람들을 위해 증언할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성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이 호텔방에서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아직 위험했으니까요. 선생님, 결정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윤성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지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은 선생님께 정치적 망명 지위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 보장과 함께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요. 윤성아가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신분을 부여하고 장기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저는 한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많은 탈북자들이 꿈꾸는 곳이었죠. 거기로 가면 안전할 거였습니다.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 나라엔 자유가 있대요. 리현이 말했던 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들은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아들이 꿈꿨던 자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윤성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확실하십니까? 미국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요. 안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그 꿈을 이제라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습니다. 윤성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별 편성된 항공편이었어요. 일반 승객은 없었습니다. 외교 여권을 받았고 신원은 철저히 보호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윤성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저
꿈만 같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윤성아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땅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아, 아버지가 왔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왔단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푼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윤성아가 문을 열어줬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빌딩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아가 대답했어요. 여기선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차는 서울 외곽의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주변엔 나무가 많았고 건물은 아담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윤성아가 건물을 가리켰어요. 안전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보안 인력도 배치돼 있어요. 필요한 건 모두 제공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현아.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해냈어. 내가 꿈꾸던 이곳에 왔단다. 자유가 있는 곳에 말이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성아와 박도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도윤이 서류를 펼쳤어요.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합동금융동결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금융정보 채널이 연결됐어요.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마카오의 계좌 18개, 홍콩의 쉘컴퍼니 43개, 하얼빈의 우회 펀드 9개.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결 확대가 선언됐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네. 평양의 비자금 루트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윤성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화 고갈이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계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을 바쳐 관리했던 그 비자금이 이제 세상의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평양을 흔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박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일은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아들 덕분입니다. 현이가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침묵했을 겁니다. 윤성아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쉬십시오. 윤성아가 말했어요. 그게 지금 선생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견디셨어요. 이제는 쉬실 시간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라는 걸요. 자유가 있는 곳, 아들이 꿈꿨던 곳,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일상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한강의 물결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느 날 윤성아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제공조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성아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미유럽 금융당국, 불법 자금 동결 확대, 국제공조로 페이퍼 컴퍼니, 적발, 북, 외화 유입 차단 강화.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제 이름도 제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제 공조 강화라는 간접적인 표현만 반복됐죠. 이게 제가 한 일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성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자료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실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윤성아가 말했어요. 며칠 후 박도윤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요.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박도윤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0억 달러의 자금 흐름이 모두 추적됐어요. 페이퍼 컴퍼니 388개, 계좌망 전체, 무기거래, 정황, 별장 유지비 위장 송금까지.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동결, 페이퍼 컴퍼니, 폐쇄, 계좌 추적.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권 증진 프로젝트도 확대됐습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인권 증진 프로젝트요? 네.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KOICA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과 인권 연계 프로젝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가 그 계기가 됐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비자금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돕는 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일은 숫자를 사람으로 바꾼 일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호시설 주변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나무가 많았고 벤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양의 어두운 회의실에서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을 지나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공원에 앉아 있다니요. 현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냈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이곳에 왔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꿨단다. 이제 아버지는 내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공원 끝엔 놀이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걱정 없이 웃는 부모들. 이게 바로 평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였어요. 이게 현이가 꿈꿨던 세상이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평양에선 일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감시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025년 5월. 오늘 나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유로웠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다. 30년을 충성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 충성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죄책감 속에 가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양심을 선택했고 그 양심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현아, 아버지는 이제 내게 떳떳하다. 아버지가 살아온 30년의 죄를 마지막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윤성아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보호 신분이 정식으로 부여됐습니다. 장기 보호 체계도 마련됐고요. 선생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서류 위엔 제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리철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윤성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개 영웅담도 자극적인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 나라가 왜 현이가 꿈꿨던 곳인지를요. 윤성아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USB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무게도 그 책임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다른 게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증명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이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현아, 아버지가 마침내 해냈단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치유였습니다. 30년의 죄책감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추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떳떳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주었어요.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켜줬습니다. 강한 나라는 때때로 조용한 나라입니다. 자극적인 뉴스도 화려한 기자회견도 없이 그저 시스템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양심이 역사를 바꾸고 시스템이 그 양심을 지킨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철수라는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줬습니다. 지금 여러 대내 외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